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략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뉴욕 증시는 정말 강하고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죠.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관세를 폭탄으로 매기겠다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일부 지수의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당선인 이전이었죠. 후보 시절부터 관세는 폭탄으로 매길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이와 함께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이고 또 시행되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합쳐지면서 그래도 이런 불안감보다는 이것들을 좀 흡수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들은 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자, 이와 또 더불어서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FOMC 의사록 11월자가 발표된 건데 그 연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점진적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걸로 의견이 귀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물론이고 내년의 금리 인하 확률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찌 됐건 금리 인하 뭐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속도는 좀 생각보다 더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장은 왜 이럴까요? 정말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급락, 금요일장까지 지난주 내내 30% 넘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월요일장에선 반등이 들어올까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그렇다라고 했고 시장 진짜 그와 같이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알테오젠이었고요. 비단 알테오젠뿐만은 아닙니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전체적으로 요즘 바이오텍들의 변동성이 상당하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방산도 그렇습니다. 요즘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1, 2%가 아니라 10%씩 급락을 하니까 정말 무서울 지경인데요. 자,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 방산 4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땅까지 이제는 오를 때 탈출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현대 로템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그 낙폭이 다르다 정도지 과할 때는 두 자릿수까지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까지 또 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우주항공 쪽이었죠. 하나시스템, HVM, 우주항공과 방산 물론 겹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좀 달리 가야 하고 실제로 머스크의 입에 반응을 좀 하는 거는 우주항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르게 가야 한다라고 의견 드렸었는데 같이 하나시스템도 10%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슬금슬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주였는데요. 자, 조금 전에 머니그램 코멘트에서도 이제 통신주에 대한 언급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통신 3사 대부분 좋은데 특히 LG U+의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탄하게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고가 영역에서 또 접근하기는 또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해서 시장을 막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서 그나마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한 것은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같은 항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항공주의 경우에는 여행과 같이 또 중국이랑 엮여서 또 일시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불안감을 딛고
있고도 통신주처럼 좀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두 분께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AI 쪽이 확실히 어제 장에서는 무게가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제 국힘에서도 그렇고 AI 재정법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계에서 AI 관련한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면서 플리톤의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그 밖에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도 매기가 확실히 들어오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슈 무엇이 나왔는지 또 알파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참 트럼프 측의 이슈가 많습니다. 역시 트럼프 일기 때와 좀 비슷하죠. 자, 보시면 뭐 어제 관세 부과 얘기는 익히 아셨을 겁니다만 멕시코 쪽에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만 캐나다 쪽에서는 우리는 좀 잘 지내보겠다라면서 트럼프 측과 또 전화를 통해서 따로 회담을 좀 가진 거라는 전문이 또 전해졌고요. 이런 트럼프 측의 강경한 대응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비만 치료제가 그 대표적인 섹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최근에 TSMC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트럼프로 정권이 인수되기 전에 어떤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면서 감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이행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정부 효율부에서 이렇게 정권 인수 전에 지출을 급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이 보조금들을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굉장히 또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라는 점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또 바이든 현 정부에서 위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료보험에 적용을 해서 어떤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쭉 받는데 부담을 덜어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상정한 건데 물론 의회에 또 통과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약물 쪽에 상당히 또 비관적인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이 또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 바이든 어떤 쪽으로 승기를 들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고 시장의 반응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전쟁 이슈는 지금 방산 쪽이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는 이스라엘 측에서 헤즈볼라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라면서 약간 애매하게 스탠스를 열어뒀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원칙적이라는 워딩을 빼고 휴전안을 승인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났습니다. 방산주의 어떤 급락을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측에서는 다시 또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자, 방산. 생각보다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제 장에서 급락한 섹터들 점검과 함께 탄탄히 상승하고 있는 섹터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S의 정재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같이 또 애매한 시장에서 두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방산주 급락 현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방산은 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 좀 길게 보자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은 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 방산주가 비교적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견조한 수급 유입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됐던, 뭐 물론 이제 수주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이 기대 효과들이 계속해서 좀 잘 반영은 좀 됐는데, 사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F-35기를 빗대어서 향후에 국방부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급락을 좀 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가 사실 저는 뭐 이 조정의 좀 빌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의 관점에서는 크게 뭐 방산주라든가 우주항공 관련주 모두 다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뭐 내년도 종전 가는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대두는 되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어떤 군비 축소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좀 확인했던 것처럼 주요국 내지는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군비를 좀 증강하고 있는 효과들. 그래서 아직까지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유효하고, 4분기간쯤에서도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좀 앞두고 있죠. 내년도 상반기에는 미국의 뭐 비공이라든가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일부 중남미와 뭐 아시아권에 관련된 어떤 무기 도입 관련된 어떤 절차들 그리고 계약 관련된 어떤 협의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멘텀 훼손 관점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좀 메시지에 좀 너무 민감하게 좀 반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 네. 견조했던 수급들이 사실 최근에 제한된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크게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뭐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좀 쏟아내는 어떤 과정으로 좀 보여졌지만, 점진적으로 4분기 뭐 실적 기대 요인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남아있다는 관점들을 보면 오히려 그 급락 조정에 예민하지 말고 오히려 매수의 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야, 방산주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펀더멘털적인 훼손은 없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어찌 보면 아주 강심장 발언이긴 한데 네. 주셨습니다. 소신 발언. 자, 그런데요, 대표님.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헤즈볼라 휴전안을 승인하겠다. 네. 물론 헤즈볼라뿐만은 아니죠. 뭐 레바논도 있고 뭐 후티 반군도 있고 뭐 여러모로 지금 네. 중동 정세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하나씩 풀려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들어서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락했던 원인들이 네. 크게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 이 네. 부분 때문보다는 저는 일론 머스크 발언이 좀 더 그래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부분들은 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좀 알려진 부분들, 헤즈볼라와 휴전을 통해서 이게 뭐 장기 휴전이 아니라 60일이나 90일까지 휴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이란에 대해서 보복 행위는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직은 좀 유효하다는 관점에 불신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사실 뭐 최종적으로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이 대공 미사일 관련된 위협들, 미사일 관련된 어떤 위협 요건들, 그리고 드론 관련된 이 위협 요건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미사일 방어책이라든가 지상무기 관련된 도입 가능성들은 뭐 줄어들기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면 네.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헤즈볼라 휴전안에 대해서 승인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지금 아래 속보 나가고 있지만 레바논 휴전안도 승인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진짜 머스크의 발언 때문인지 네. 이 종전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서인지 그 급락의 진정이 되는지는 오늘장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 네. 방사는 뭐 그러면 조금 봐야 된다고 치고 우주항공의 급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 시스템, 우리의 하나 시스템이요. 뭐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위성 이 부분들의 중요성은 좀 상당히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어제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무인화로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일단 무인화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좀 더 부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는 좀 다르게 우선 시세적인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산 쪽보다는 조금 덜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방산 쪽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이나 방산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가성비적인 측면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가성비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방산 쪽은 또는 우주항공 쪽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에 스페이스X의 발사 이 수도 25회 이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쪽도 충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쪽뿐만 아니라 이 군용 쪽의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 연말에도 위성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멘텀 거리는 좀 계속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방산 쪽이나 하나 시스템이나 좀 보게 되면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 에어로나 뭐 한국우주나 LIG 넥슨이나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 에어로를 보게 되면 이제 5개월 선까지밖에 밀리질 않았어요. 지금 차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 차트인데요. 5개월 선 정도밖에 빠지진 않았거든요. LIG 넥슨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장대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은 힘듭니다. 다만 성장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중바닥, 즉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면 방산 쪽이나 우주항공 쪽이나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자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우주항공 쪽을 좀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두 분 다 방산, 우주항공 다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의 출연자분의 뷰와는 약간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어찌됐건 오늘장까지는 좀 지켜봐야지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할지 조금씩 가닥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펀더멘털,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방산과 우주항공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이오 넘어가 볼게요. 와, 바이오도 진짜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해서 진짜 너무 변동성이 커요. 옛날 그 바이오로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진짜 이거 매수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일단 지금 뷰는 이거 뭐 전국적으로는 저는 관심은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의 방향성이 아직은 하방이냐 상방이냐 그 방향성을 좀 정해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대장주가 최근 어떤 수급에 관련된 위축 요인들 이 네. 부분이 뭐 리가켄 바이오를 좀 필두로 해서 대형 바이오주의 어떤 투시마크로 좀 이어졌던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풍문 그리고 최종의 뭐 할로젠 관련된 뭐 소송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됐는데 네.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알테오젠의 플랫폼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상용화 관점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고자 하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는 아직 상용화 시점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금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암젠과 프랑스 이 제약사 사노피 간의 어떤 이 분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사노피가 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제형제가 암젠이 태클을 좀 걸면서 이게 가처분이 좀 인용이 됐단 말이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사노피가 승소는 했는데 상용화가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암젠이 상당한 기술을 따라잡은 아. 그런 효과들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종국적으로는 이 머크가 이 할로자임의 어떤 특허를 일부 로열티를 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도 일부가 좀 있고 오. 최악의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시나리오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알테오젠 어떤 수급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좀 잡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 알테오젠이 27만 원대에 대한 저점을 좀 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된 노이즈가 좀 제거된다면 오히려 이 내년도 1분기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가능성들을 좀 더 염두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동조해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섹터 수급도 다시 재차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같이 빠졌던 CDMO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뭐 낙폭과대 부분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과감하게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락이 워낙 컸다 보니까 네. 이 바이오 섹터 자체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항상 잘 되면 박수 안 치고 견제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뭐 보면은 알테오젠은 관련해서 별리서 보고서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그 폭이 너무 커서요. 뭐 비단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섹터들이 있죠. 뭐 방산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많이 올랐던 섹터들입니다. 24년도 한 해에 들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어제 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 최근 들의 하락을 보게 되면 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도 네. 아니었었고 뭐 환율이 또 큰 변동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특히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법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이건 그냥 차익 매물입니다. 그래요? 연말이 되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결산을 하죠. 내년도를 좀 대비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부클로징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매도 수익을 확정 짓고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도했던 이 부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매수를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하나는 지수고요. 네. 하나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네. 이 고객 예탁금을 검정색 선으로 놓고 지수를 빨간색 선으로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수가 같이 가요. 지수가 가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지수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즉 받쳐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반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고객 예탁금은 정체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반대로 있는 움직이네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유발된다라고 봐야 돼요. 즉 수급 공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하락, 즉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35만 원에서 뭐 28만 원 언저리대에서 가격적인 변동성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울리지는 않아요. 중기적으로 좀 내년도 상반기나 이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저점 매수를 해볼까라는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거야. 이 부분들은 오히려 적당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 결론적으로는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리는 금진적으로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좀 상당히 뛰어납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전통 제약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대표적으로 나는 제약주 못 살래라고 하게 되면 전통 제약주 같은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네요. 일단 장기적으로 가능하고 전통 제약주를 보되 조금 길게 갖고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수급 공백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좀 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이오도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신고가를 이런 시장에서도 갱신하고 있는 쪽이 있어서 저희도 넥스트 신고가 기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아닐까 싶어요. 자, 통신주 보시면은 LG U 플러스 차트 보면서 네, 이게 통신주가 맞아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긴 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넥스트 통신주를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뭐 통신주도 괜찮다고 보세요? 통신주가 이제 이 과거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좀 재미났던 게 좀 이 배당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네. 11월에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졌고 오히려 12월에는 주가가 11월 상승분 대비 좀 반납되는 흐름들을 전통적으로는 좀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기조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이 밸류 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배당 성향의 확대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 아직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의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은 12월에 이 특별 리밸런싱이죠. 뭐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편입 기대감들이 그렇죠. 지금 KT라든가 LG U 플러스가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된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일 기준의 어떤 주가 수익률 보면 LG U 플러스가 한 15.9포인트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좀 많이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었고 회사의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됐던 부분들 일부 좀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밸류 공시 이후에 수급의 좀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금융주나 다른 어떤 밸류업 지수의 어떤 편입 기대감들이 높았던 종목들처럼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통신주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다 좋지만 최근에 제한된 수급으로 인한 사실 뭐 주도주의 수급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오히려 통신주가 해당해서는 좀 빛을 좀 발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향후에 지수의 어떤 이 낙폭에서 이 추세를 좀 전환되는 시점에 수급이 다시 재이동할 때는 또다시 통신주가 또 소외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의 우려감들은 좀 일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요인이 좀 단톡법 폐지안이 어제 과방위를 좀 통과를 했는데 네. 아마 연내 단톡법 폐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통신주한테는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인데 경쟁 심화 체제로 좀 가다 보니까 수익성 훼손 부분이 있고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 또 수혜가 좀 예상되는 이 섹터가 통신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돼서 장비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고려해 보면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좀 낮죠. 네. 뭐 KMW라든가 뭐 오이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거의 뭐 바닥권에서 주가 회복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단톡법 폐지에 관련된 어떤 수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될 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뭐 KMW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통신 5G 쪽도 왕왕 올라오곤 있는데 그 연속성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이 오히려 폐지가 되면 경쟁 심화 때문에 통신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서 좋은 저희도 연결고리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신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사실 이게 통신주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얼마나 약하길래 올라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지수 방어형 섹터죠. 보통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배당도 좀 제법 많이 주는 그런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좀 다소 부담 요인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만 이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쪽과도 연결이 좀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따라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무조건 AI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쪽입니다. 의료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테마성을 본다라면 인공지능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참 이게 좀 너무 빨리 갖고 온 것 같은데 증권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증권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쪽을 좀 보게 되면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쪽에서 밸류업 쪽에 많이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왜 너 또 뜬금없이 증권주 쪽을 얘기를 했니?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 쪽이나 보험 쪽, 은행 쪽이나 통신 쪽 같은 경우는 배당 쪽에 있어서의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증권주 쪽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6% 이상, 7% 이상 되는 증권주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첫 번째 좀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의 업화,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왜 또 증권주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되니까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수수료가 그렇죠. 해외적인 짭짤하죠.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증권 월봉 차트거든요. 삼성증권 월봉 차트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추세는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 흐름이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여유 있게 모아간다라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살에 맞닿아 있는 증권주였네요. 해외 수수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빠르게 점검하고 싶은데요. 어제 트럼프 측에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자동차는 악재다. 뭐 그게 공장 있는 기업들은 좀 안 좋고 그렇죠.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게 아직 현실화된 것은 좀 아니고 이제 메시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멕시코와 캐나다 25%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보표적 관세 플러스 표적 관세를 좀 제시한 건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 실적에 무슨 연관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멕시코의 이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공급되고 있는 어떤 부품사 비중들이 좀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세 부과율들이 추가로 좀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된다면 일부 전 타격은 좀 예상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겠고 자동차 그렇죠. 부품. 이제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생산 공정도를 좀 감안했을 때 멕시코 하나 때문에 국내 뭐 자동차 섹터 전반적인 타격으로 좀 이어진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은 좀 과하다.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다만 지금 협의점들이 좀 있죠. 펜타닐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불법 이민자 관련된 대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좀 강경하게 좀 나왔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의 현실화 여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국내 수혜주 관점에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반사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뭐 수출 데이터 안에서 뭐 중국향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도 수혜는 좀 되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뉴딜 정책이 관련된 배제 효과들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런데 원가율을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오히려 압박 수위라든가 주변국들의 어떤 패널 유입량들, 모듈 유입량들이 좀 감소되는 기조를 보면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미국 안에서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요. 조선주의 경우에도 중국 압박에 관련된 어떤 반사 수혜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나 아직까진 좀 확인해 보자라는 입장과 함께 조선, 태양광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셨네요. 아쉽지만 이사님의 또 의견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